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 있는 강원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암 치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왜 어떤 치료가 있고 그 각각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새로운 면역 항암제도 또 이제 승인이 이제 됐고 또 앞으로도 승인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가 이제 사실 진료 현장에서도 중요하고 또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간암 그러는데 사실은 간암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에 생기는 원발성 암종, 그러니까 이름들이 어려운데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 이를테면 뭐 대장암이라고 하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을 때도 우리가 간혹 간암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간암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장기에서 시작돼서 간으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간에서 시작된 암을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발성 암종이라는 거는 해당 장기에서 시작된 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암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뭐 간세포에서 기원한 암도 있고요. 간내 담관암, 뭐 간모 세포종, 간혈관 육종 이름들이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간이라는 장기는 하나로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한 덩어리지만 갈색의 덩어리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간세포고요. 간세포라는 거는 우리 간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개수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암이 생길 때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간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전체 간암의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또 간 안에는 간세포가 만들어진 담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길, 그게 이제 담도라고 하는데, 담도 혹은 담관이라고 하는데, 그 담관을 이루는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담관암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담관암 하면은 뭐 췌장이나 담관, 그 혹은 이제 담낭 이런 데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 안에도 그런 담관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안에 있는 담관암도 우리가 간암이라고 종종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간세포, 간모 세포종이라는 건 주로 이제 소아에서 생기는 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세포인데 간 세포의 좀 더 전 단계인 세포들이 암으로 진행된 거, 그런 간모 세포종이라고 하고 또 간 안에도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런 혈관에서 또 암이 생기는 경우도 혈관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뭐 아주 드물게 이제 우리 뭐 그 정말 다양하고 드문 뭐 신경세포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은 뭐 흑색종 이런 것들도 간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기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흔치 않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세포암이라고 하지만 그냥 줄여서 간암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간세포에서 기원한 간암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실은 이제 다 간세포에 대한 간세포암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 치료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간암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만성 간염이나 혹은 이제 간경변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B형 간염, C형 간염, 혹은 이제 알코올성 간염, 혹은 이제 지방 간염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성적으로 계속 간에 손상이 가면은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럼 또 간은 또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생기고 또 재생이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세포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DNA가 있는데 DNA가 또 증식될 때, 세포가 증식될 때 DNA도 복제되고 이러는데 그때 DNA가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단백질, 이를테면은 세포가 죽지 않게끔 만드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 즉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기저질환으로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다른 암과 다르게 간암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암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기저 간 질환 때문에 또 재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암을 치료할 때는 항상 간암뿐만 아니고 동반된 간 질환도 동시에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비형 간염 환자다. 근데 간암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는 비형 간염 치료도 같이 하면서 이제 간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C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은 C형 간염 치료도 하고 간암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치료를 간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 치료 과정에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저울을 재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진료실에 갔는데 이번에 고생했지만 치료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성 간염도 있고 간경변이 있으니까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왜 자꾸 이 의사 선생님은 귀찮게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재발한다면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암종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제 항암 치료 그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는 내시경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수술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은 간암은 조금 다릅니다. 간암은 이런 수술, 방사선, 항암 외에도 몇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이 보이면은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 가지고 태워버리거나 혹은 종양을 얼려버릴 수 있는 이런 국소 치료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간은 이제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거든요. 또 특히나 간 안에 있는 간암은 간 동맥이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맥을 따라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간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 동맥에다가 우리가 항암제를 넣거나 혹은 무슨 항의약품을 넣어서 종양을 또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간암은 다른 암이랑 다르게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똑같은 병기에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궁금하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뭐 이분도 똑같은 나랑 똑같은 병기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치료를 했고 나는 왜 이런 치료를 했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난번에 이 치료를 했는데 왜 다음번에는 재봤는데 왜 또 다른 치료를 하자고 하지? 계속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 그 의료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간암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간 기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병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또 이제 간 기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 방법 얘기할 때 아까 병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기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다른 암종 같은 경우는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간암 같은 경우는 병기를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나마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모디파이드 UICC 병기라고 해서 종양의 그 범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1, T2, T3, T4 혹은 뭐 N0, N1, M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1기, 2기, 3기, 4기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병기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제 BCLC 스테이지라는 걸 씁니다. BCLC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간암 센터에서 개발한 거고 벌써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개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양이 아주 조기다. 그러니까 하나이거나 혹은 이제 뭐 세 개까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이 3cm 이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 등급이라고 한다. A 병기. 그러니까 BCLC 스테이지 A라고 하고요. 이제 보니까 뭐 혈관도 다 침범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다. 그러면은 C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진행성 간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혈관은 아직 침범하지 않았고 다른 데 전이도 없다. 그러면 이제 BCLC B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중기, 초기, 중기, 이제 진행성 병기라고 하고 흔히들 저희는 이제 말기라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말기는 언제냐면은 이제 더 이상 간 기능이 너무 나빠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간 기능이 너무 나쁘시고 너무 기력도 쇠약하셔서 오히려 치료하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BCLC 스테이지 D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말기라고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고요. 이때는 따로 치료를 권해드리지 않고 아마도 어, 이제 여기저기 뭐 저기 언론에서 나오긴 하지만 연명의료 관련해서 아마 의료진들과 또 이제 상담을 하고 내가 만약에 혹은 가족분이 상황이 더 이상 너무 안 좋아지고 위독해지면은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뭐 기도사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겠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 병기는 BCLC A 등 A기, 이제 B 병기, C 병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종양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즉 종양의 범위, 그리고 또 현재 간 기능이 어떤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게 되고요. 또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수행 능력이 좋은가.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하루 절반 이상은 침상에 계속 누워 있을 정도로 쇠약한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이렇게 병기를 나누게 되고, 그럼 병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병기에 따라서 권장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결국은 생존 기간을 늘리고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개는 이런 초기일수록 이제 근치적인 치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치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뿌리를 뽑는다 이런 의미라서, 그래서 대개는 이제 수술이 첫 번째고요. 아예 수술로 제어를 하면은 이제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니까 깨끗해지는 거고, 그 외에는 작은 크기, 이를테면은 뭐 2cm 이하라든가 혹은 이제 하나 정도 있을 때, 그때는 바늘로 밖에서 찔러서 태워버리는 고주파열 치료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쁜 경우는 이제 크기가 크지 않고 또 개수도 많지 않고 혈관 침범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식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게 다 이제 근치적인 치료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여기 중기, 그러니까 BCLC 병기 B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간의 다발성으로 종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치료가 이제 국소적으로 하나하나 다 태우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의 특징인 색전술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으로 가는 혈관을 이용해서 간암에 분포하는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넣고 나오거나, 혹은 요즘은 항암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뭐 방사선 구술이 있어서 방사선 색전술도 있고, 또 이제 항암제가 천천히 배출이 되는 그런 미세 구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BCLC-B에 해당이 되고, BCLC-C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이제 혈관을 침범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항암 치료를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딱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또 병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 가지 종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종양이 제법 커요. 그러면 이제 색전술을 하면서 고주파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주파를 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병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BCLC-C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혈관만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색전술과 양성자 치료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같은 병기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 절제술, 우리 이제 수술로 잘라낸다, 근치적인 치료인 거죠. 이거는 결국 이제 초기 간암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좋아야 돼요. 간 기능이 좋아야지 간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최근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배를 열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간암 수술한 분들은 목욕탕 가보시면 이렇게 큰 벤치마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요즘은 대부분 이제 복강경 같은 이제 미세 침습 수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멍을 한 4개, 5개 혹은 이제 6개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 배꼽 밑에 그 비키니 라인이라고 하죠. 그쪽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종양을 혹은 이제 간을 떼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거의 흉터가 나지 않게끔 이런 시술을 하고 있고, 어, 실제로 이런 성적 같은 경우도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합병증 발생률 그리고 뭐 사망률 이런 것도 훨씬 적어졌고요. 점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암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종양이 있는데 주변에 혈관이 약간 침범한 경우, 이때는 우리가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다른 치료를 먼저 해서 이를테면 뭐 항암이랑 방사선을 동시에 한다거나 혹은 뭐 방사선 색전술을 한다거나 혹은 양성자 치료를 한다거나 해서 암의 크기나 이제 병기를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강경변이 있고 오른쪽 옆에 이렇게 큰 종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데 남은 간이 너무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치료를 해서 종양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절제를 하면은 남은 간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한 40% 이상의 간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특징이 이제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정말 사람한테 많은 힘을 주는 건데 그 불을 제우스한테도 훔쳐가지고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게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절벽에 매달아 놓은 거죠. 그랬더니 매일같이 독수리가 와서 여기 간을 쪼아 먹고 다음 날에 와서 밤사이에 재생된 간을 또 쪼아 먹고 계속 그랬다. 이런 형벌을 받았다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간이 재생된다는 걸 알았을까? 과연 2000년 전에 알았을까?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거는 간은 재생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면 간이 재생됩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면은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간은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모양으로 재생되는 건 아니고 절제를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간이 이제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간의 한 70% 내지는 80%까지 자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재생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술 범위,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를 했느냐. 당연히 절제 범위가 클수록 재생되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저간 질환 때문에 간이 흉터가 많을수록 간이 딱딱해지죠. 그런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이제 재생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간이 많이 커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 섬유화가 너무 심하고 이제 문매가 또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오히려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복수가 생긴다거나 황달이 생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항상 좀 최대한 예측을 하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식이 있는데 이식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병든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식하고 나서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재발을 많은가 그걸 살펴봤더니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혹은 이제 개수가 많을수록 혹은 이제 혈관은 침범했을 때 그때 이제 재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 표지자도 봤을 때 뭐 AFP라든가 피프카2라고 하는 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이식한 다음에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색전순이나 고주파 이런 국소 치료를 해서 일단 병기가 높았던 거를 이제 점점점 낮춰가지고 암을 좀 더 순하게 만든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종양을 범위를 줄이고 그래서 이식의 위험도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의 문제이긴 한데 기증자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기본적으로 기증자로 등록이 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냥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증자가 아닌 거고 내가 원할 때 이제 기증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증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간암 환자에서 기증을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 간에 이런 그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전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또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식을 고려할 때는 큰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식하고 대개는 이제 초기에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면역 억제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면역 억제제의 용량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진료실에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이식받고 지금 20년째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식도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런 거고 경동맥 화학색전술 우리 간암 치료하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요거는 결국 이제 암이 자라려면은 조그만 때는 사실 혈관이 분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자라려면은 영양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암세포가 VEGF라고 하는 혈관 생성 인자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점점점 이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그 필요하면은 뭐 기생충 같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를 합니다. 어디다가 빨대를 꽂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혈관에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자기한테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럼 그 새로 만들어진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반대로 이용하는 거죠. 간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이 종양을 먹여 살리는 영양 혈관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항암제를 넣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 빨간 게 간 동맥이고요. 간 동맥을 따라서 종양에다가 분포하는 혈관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그 색전 물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하는 건데 항암제나 이런 화학 물질로 종양을 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도록 혈관을 막아서 허혈을 시키는 거죠. 굶겨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종양이 죽게 되고요. 보통 여기다가 우리가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CT를 찍으면 이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약이 잘 들어갔구나, 종양이 잘 죽었구나 이런 거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맥을 통한 색전술이다. 그래서 경동맥이라고 하고요. 목동맥이 아니라 동맥을 통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항암제를 주로 넣기 때문에 화학색전술이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그냥 색전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던 항암제를 넣는 그런 경동맥 화학색전술이 있고, 또 최근에는 미세구슬에다가 항암제를 고농도의 항암제를 넣어서 미세구슬을 넣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천천히 항암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신적으로 항암제가 노출되는 걸 줄일 수가 있고 해당 부위에만 고농도의 항암제를 넣을 수 있어서 색전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복통이라든가 이런 합병증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세 구슬에다가 이트리움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코팅을 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뭐 한두 개 정도 큰 종양이 있을 때 거기다가 시술을 해놓으면은 그 미세 구슬이 그 종양에다 들어가서 계속 이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은 종양 세포들이 점점 괴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개는 그 효과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치료해 놓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사진만 찍어가면서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혹시나 다른 데 새로 생기진 않는지, 미흡한 데는 없는지 이런 거 이제 평가하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가 크고요. 세 가지 다 이제 보험은 된다 하더라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같은 경우는 아직 50%만 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전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언제냐? 보통은 이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먼저 권하게 되고요.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하시라고, 또 이제 국소 치료할 수 있으면 당연히 국소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간 기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위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 그렇다면은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종양의 개수나 크기, 그리고 또 분포에 따라서 치료 범위를 넓게 할지 좁게 할지 여러 군데 할지 이런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색전수했을 때는 쉬웠는데 요번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걱정이 됐는데 요번에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종양의 크기, 개수, 분포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범위랑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색전술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게 종양이 여러 군데 막 흩뿌려져 있으면은
그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곳에다가 다 항암제를 넣게 되면은 결국은 정상 간세포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암은 잘 치료가 되는데 간 기능이 나빠져서 통증 혹은 이제 합병증 이런 데 고생하게 되는 거라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합병증 위험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방사선 색전술을 권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밖에서 방사선을 하는 거 이를테면 뭐 양성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개수가 적다면은 그런 거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색전술 여러 번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색전술이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해도 계속 재발하거나 혹은 이제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무리 색전술 하려고 해도 약이 거기 도달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 쪽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그 주치의와 또 상의를 해보시면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BCLC 주로 이제 A나 제로에 해당되는 아주 조기 간암에서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국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소 치료는 기본적으로 초음파에서 보여야지 돼요. 초음파를 보고 그러면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종양에다가 에너지를 아주 높은 에너지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이제 화학 물질을 주입해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치료한다 하는 건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이제 고주파 열 치료라고 있어요.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고주파 치료 뭐 이렇게 하는데 교류 고주파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그 부위에 열이 아주 높은 온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온 때문에 종양이 이제 녹는 거죠. 그러니까 끓여지면서 이제 그 세포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극초단파 열치료술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극초단파는 우리 전자레인지나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웨이브거든요. 그래서 훨씬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확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짧고 이제 치료 범위도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은 주변에 위험한 장기, 뭐 담도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담도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조심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담도라든가 이런 위험한 구조물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 냉동 치료술을 합니다. 고압에 그 가스를 넣어서 이거 냉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담도 같이 그런 주변에 있는 위험한 구조물들은 손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 냉동 치료술을 권고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현 시점에서는 이제 훨씬 더 고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종양이 하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 개까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이 3cm 이하로 작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런 국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초음파에서 잘 보여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색전술이라든가 뭐 양성자, 방사선 이런 걸 병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간암의 크기나 개수 또 얼마나 진행됐는가 또 주변 장기는 어떻게 있는지 혈관과 담도의 관계 또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이는지 병합 치료가 가능한지 간 기능은 어떤지 이전에 어떤 치료받았는지 이런 다양한 인자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진료실에 가면은 시간 한계 때문에 그냥 딱 사진 보고 이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진료를 보기 전에 진료 보는 시간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는 차트를 미리 다 보고 계획을 다 세워 놓고 그 계획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사선 치료도 상당히 좋은 치료고요. 간암은 방사선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 합병증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난 뭐 2,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기가 작지만 이런 근치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색전술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종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 진행된 간암 이를테면은 이제 간 안에 암이 국한돼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침범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양성자라든가 뭐 방사선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암이 벌써 많이 진행이 돼서 뼈라든가 혹은 뭐 다른 장기, 뇌 뭐 이런 데 전이가 됐을 때 증상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상을 낮추기 위해서 증상 완화요법으로 이런 방사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뭐 양성자 치료, 이제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대상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언론에서 하도 중입자 치료 나오니까 소견서 써달라고 해서 이제 소견서 써드려서 이렇게 의견 듣고 오시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과연 이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 도대체 뭐냐?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입자 치료라고 합니다. 입자가 뭐냐?
영어로 파티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덩어리 같은 거를 탁 던져가지고 암세포 안에 있는 DNA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던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던지냐? 우리가 그 수소 있잖아요. 수소를 안에 보면 양성자라는 게 있고요. 탄소도 보면은 그 안에 탄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 분리한 다음에 막 가속을 시켜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막 가속시킨 다음에 종양에다 탁 쏩니다. 마치 우리 옛날 성경에 그 다윗과 골리앗 보면은 다윗이 돌판 매질을 막 한 다음에 탁 던졌더니 그 큰 조그마한 돌이 골리앗 이마에 탁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나 이런 탄소이온을 이용한 중입자 치료 결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에너지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탄소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성은 작은 돌덩어리다. 그럴 때 한 번에 가해지는 그 에너지량이 다르다. 이런 거고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 뭐 물리학적인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갈 때 우리가 쐈을 때 쭉 가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때 에너지가 팡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쏘면은 쭉 뒤에까지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빨갛게 보이는데 요 부위에다가 그 아주 고용량의 에너지를 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양성자 치료라든가 중입자 치료는 이렇게 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위치에만 아주 고농도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주변 장기에 대한 이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인 건데 한 가지는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한 군데 있는데 우리가 치료가 대상이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제 언론을 봤더니 중입자 치료가 좋다고 하던데 혹은 이제 양성자 치료가 좋다고 하던데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 이렇게 국한돼서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예전에 요거는 저희 병원 양성자 치료 했었던 그 예시인데 간의 오른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커다란 종양입니다. 근데 이때는 양성자 단독만 했었는데 한 16cm였던 게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때는 이제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입자 치료의 장점이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전신 항암요법이라든가 이제 다른 치료와 병용하는 그런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결국 이제 BCLC-C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거나 혹은 이제 혈관 침범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BCLC-B 중기에 해당이 되지만 색전술로 아무리 치료해도 더 이상 이제 색전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신 치료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항암 치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항암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은 간 기능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런 수행 능력도 좋아야지. 다시 말해서 컨디션이 좋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 나쁜데 무리해서 하다가는 오히려 간 기능 나빠지고 합병증 때문에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른 암과 다르게 간암은 아직까지는 약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약들이 개발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2008년도에 나왔던 넥사바가 나왔었고 그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렌비마 이런 표적 치료제 다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세대 항암제라고 하고요.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 자체에 작용을 해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신호를 다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부작용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면역 항암제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면역 항암제와 이제 표적 치료제. 아바스틴은 혈관 생성에 작용하는 VEGF를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두 가지 병합하는 걸 했더니 기존의 넥사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아졌어요. 성적이 좋다라는 거는 환자가 더 오래 살게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심지어 완치가 되는 비율도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치료했다가 안 됐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후속 치료가 있는데 이때는 뭐 넥사바나 렌비마 이런 게 1차 치료제였던 게 이제 2차 치료제로 많이들 쓰게 되고 그 외에는 뭐 스티바가 카보메틱스, 옵디보, 뭐 사이람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임핀지 이뮤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고요. 이거는 진정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면역 항암제를 이제 병합한 요법인 거고, 두 가지를 이제 치료하게 되면은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최근에 이제 유럽 아마케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5년 생존율 반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옵디보와 여보이라고 아마 옵디보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디보랑 여보이랑 같이 합쳐서 한 임상 결과도 나왔는데 그것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허가는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쪽 허가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EMA라든가 미국 FDA 그쪽에서 지금 심사 중인 거고요. 아마 거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속으로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보험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거라서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독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일단은 승인이 되고 그리고 급여 인정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속 치료를 할 때가 참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후속 치료제 선택하는 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나라마다 다 이제 정책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치료 1차 치료제를 한 다음에 2차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을 쓰고 싶은데 왜 안 되나요? 한데 그러면 의료진은 계속 쓸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내 돈 주고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임상 시험이 있고요.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하는 임상 시험도 있고 각각의 이제 병원 혹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데이터를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임상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문맥을 침범한 국세 진행 간암에서 면역 항암제랑 양성자 치료 병합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면역 항암제만 쓰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치료를 같이 병합하면은 우리 문맥에 있는 그 종양들이 좀 더 종양이 줄어들게 되고 치료 반응이 좋겠다 이런 걸 예상해서 하는 그런 임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예비 데이터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재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재발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또 병합해서 하는 혹은 이제 수술 이후에 면역 항암제 투여하는 그런 임상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BCLC-B에 해당되는 중기에 되는 환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색전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면역 항암제도 좋다고 하는데 면역 항암제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인 거죠. 결국 색전수를 하면 종양은 죽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우리 면역 세포들을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을 또 공격하면은 재발률이 줄어들겠다.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지금은 이제 현재 추가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씩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라든가 이런 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뭐 카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면역 항암제 혹은 다른 종류의 항암제 병합요법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텍에서 혹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기존에 나온 약제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병합해서 혹은 조합해서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임상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게 또 다른 치료 옵션이 애매하다 이럴 때는 임상 시험을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간암 치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치료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약제도 많아지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다학제 진료가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워낙에 이제 다학제 진료 유명한 걸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과거와 다르게 명의 한 명이 모든 거 다 결정하는 그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각각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특히나 다른 암종과 다르게 복잡한 이런 치료가 어려운 간암에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한테 최적의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학제 진료는 저희가 지금 사태가 조금 어려워져서 그런데 그 전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학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한 대여섯 명의 의료진과 환자분, 보호자분 모시고 한 자리에서 한 게 있었는데 최근은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너무 어려워서 쉽지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비대면 다학제라고 해서 저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케이스를 논의하면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간암이 이제 치료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 치료하면은 내가 반응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냐? 계속 말씀해 달라는데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뭐 예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그 교과서적인 거고요. 그냥 통계에 의한 거고 정말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 예측 인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 또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이제 정밀의료 기반의 이런 치료 전략을 세우고자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혈액도 모으고 이러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복잡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맞춤형 치료 전략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은 간암은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치료 후에 재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저 간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다른 암종과 다르게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나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외에도 우리가 국소 치료나 경동맥 화학색전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암 치료할 때는 간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동반된 간질환도 동시에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 치료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간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이제 최선의 그 치료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기에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각각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비슷한 듯한데 그래도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진행성 간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무기, 뭐 임핀지, 이뮤도, 티센트리 아바스틴 워낙에 좋은 약이지만 그 외에도 무기가 많을수록 훨씬 더 좋아요. 모든 약제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또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티센트리 아바스틴 외에 이뮤도 임핀지가 생겼고 그 외에 이제 옵디오와 우리 여보이도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치료 방법은 개발될 거고요. 또 간암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임상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되면은 그 담당하는 의료진과 또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이겨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